안녕하세요. 경의서당의 강경입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모아서 보시면 편합니다. 오늘은 26번째 시간인데요. 천천히 한번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세포포, 아늘포, 대포포, 수포포를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한자가 분명히 있지요. 저 한자는 쌀포라는 한자인데요. 우리가 먹는 쌀이 아니라 포장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덮고 있는 표현인데 이 아랫부분이 몸기의 변형이 되고 위에가 보자기를 해서 사람이 춥다고 해서 모포 같은 걸로 이렇게 싸놓고 있는 모습에서 쌀포라는 한자입니다. 발음 역할을 하고 싸고 있다라는 뜻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앞에다가 고기육 신체라는 표현의 부수 육다로를 집어내서 사람이 사람을 싸고 있는 행위입니다. 즉 여자가 임신해서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포포가 아닌 태보포라고 하는 책들도 많습니다. 태아 보자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세포포는 사람이 사람의 또 다른 어떤 것을 싸고 있는 세포라고 해서 태보포, 세포포가 되고요. 정말 세포할 때 쓰고요. 나와 같은 어떤 세포, 생물학적으로 닮은 사람들을 동포라고 할 때도 저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안을 포자를 보시면 앞에 손수를 써서 사람이 직접 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손이다라고 해서 손으로 안고 있는 모습에서 안을포라는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손으로 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단어가 포옹할 때 당연히 쓰겠지요. 손으로 안아주는 게 포옹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져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 체온을 서로 느끼는 감정이야말로 얼마나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되겠습니까? 손으로 안고 있다는 포옹의 포자가 되겠습니다. 대포포자는 앞에 돌을 집어넣어서 대포를 돌처럼 단단하게 화약을 쌓아서 뭉쳐서 만든 대포를 뜻하면 되는데요. 돌덩이라고 비유를 한 거지요. 그래서 대포포인데 그 돌덩이 안에는 분명히 화학이 어떤 폭탄이 들어있기 때문에 싸고 있다라는 이 쌀포도 해석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포할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수포포도 그대로 보십시오. 물을 싸고 있는 겁니다. 수포라고 해서 우리 아플 때 수포 화상을 입었다거나 뭐 우리가 그 대상포진이 걸린다거나 이럴 때 포자, 포진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는 거죠. 똑같이 공통으로 포가 들어가는데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얼마나 많은 한자를 다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부수 214자만 확실하게 알고 계신다면 다 구분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기본 공부는 부수입니다. 부수를 다 암기하시고 한자를 접근하시면 상당히 지름길로 가실 수 있어요. 두 번째 겨룰항자를 보시면 뒤에 있는 한자가 같이 들어가서 겨룰항 구덩이개 배항자가 있는데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한자가 바로 별이름 항이라는 한자입니다. 별자리를 항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별이름 항자를 발음을 갖다 쓰고 추가되는 부수들을 뜻을 해서 구분하는 한자인데요. 앞에 손수를 집어넣어서 손으로 무엇을 하는데 겨루다라는 뜻입니다. 이 별이름 항자는 날짜를 관여하기 때문에 날을 정해서 겨루기를 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더 편합니다. 그래서 겨룬다는 말에서 항거하다, 항쟁하다 이럴 때 쓰는 항자가 되겠습니다. 저항하다 이럴 때도 쓸 수 있겠지요. 그래서 겨루다라는 뜻으로 쓰고요. 구덩이 갱자는 발음이 항 발음을 하지 않고 갱 발음으로 하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앞에 구덩이 표현은 정확히 했습니다. 이 구덩이 갱자는 광부들이 들어가는 광산 아래에 있는 갱도할 때 쓰는 갱자인데요. 특히 이 갱자는 진나라 진시황이 선비들을 탄압할 때 했던 분서갱유라는 단어에서 정확히 드러나죠. 자기 말대로 정치가 되지 않으니까 책을 불사르고 선비들을 다 파묻어서 죽이게 된 행위에 분서갱유라는 야만적인 행정이죠. 그럴 때 쓰는 갱자입니다. 마지막 배항자를 보시면 앞에 배주가 그대로 별이름 항자인 발음에서 전형적인 형성자, 하나는 뜻을 담당하고 하나는 음을 담당하는 배항자가 되겠습니다. 이 배항자에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지금은 배만 있는 게 아니라 비행기도 있기 때문에 비행기하고 관련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배가 부둣가를 나가는 출항할 때도 쓰고요. 근데 우리 공항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항자는 항구항자를 쓰기도 하지만 또
배하고 비행기하고 관련되는 한자를 써서 항공기 할 때 쓰죠. 항공기 할 때 쓰고요. 공항 할 때는 항구항을 쓰고요. 그래서 항공기 할 때 쓴다라고 해서 배항이 비행기 항자도 있다. 이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중간 점검 보시면 같은 한자 들어가서 추가되는 한자가 무엇이 있느냐 해서 세포포, 아늘포, 대포포, 수포포, 결혼한 구덩이의 배양을 보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실 것은 바다의 뉘우칠회, 업신여길목, 매화매, 민첩할민을 보시는데 여기도 잘 보십시오. 공통으로 들어가는 한자가 하나 더 있지요. 바로 이 매양매라는 한자입니다. 어미모 위에 뭔가를 표현을 해놓은 건데요. 어미모 위에 사람인입니다. 어머니가 늘 어떤 사람, 가족이나 자식이나 어떤 사람들을 늘 보살피고 있다라고 해서 늘이라는 말을 갖다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양이라는 말은 매번 같은 모습으로 매일 이런 뜻을 갖기 때문에 위에 매양, 이 뒤에 있는 매양 매자가 매 발음이 해, 회, 모, 매, 민 이런 발음으로 지금 변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어미모자를 이렇게 말무처처럼 쓰기도 합니다. 일부러 지금 얘 혼자만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정자는 어미모로 정확히 다 쓰셔야 되겠습니다. 맞긴 맞지만요. 자, 바다에 보시겠습니다. 물수에다가 매양매니까 매번 물이 차 있는 곳, 마르지 않는 바다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뜻할 때 해양이라고 한다든지 해안가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바다하고 관련된 한자 해산물이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바다해로 쓰시면 좋겠고요. 뉘우칠했자는 앞에 마음심인데 매양이라는 매일이라는 뜻을 써서 앞에 마음심을 썼으니까 우리가 매일 매번 마음에서 후회를 하고 그것을 다시 고치겠다고 회개를 하고 이렇게 쓸 때 쓰는 회자가 되겠습니다. 뉘우칠 회자는 하루에 한 번씩 매번 자주 한다는 뜻에서 매양매를 활용하고 있네요. 세 번째 업신여길모도 보십시오. 사람이 매번 업신여깁니다.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겠습니까? 이런 업신여김을 받는 걸 우리가 수모라고 하고 이 업신여김을 받는 감정을 모멸감이라고 하고 이럴 때 쓰는 모자입니다. 그래서 매번 한다는 말, 자주 한다는 말 강조하고 사람인을 집어넣어서 업신여길모를 만들었네요. 그 다음 매화매는 매발은 그대로고 앞에 나무목 식물을 뜻하는데 매번 제일 먼저 봄에 꽃을 피우는 매화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실할 때 쓰죠. 매화꽃. 그 다음 민첩할민 보시면 뒤에 칠복자를 써서 매번 회초리를 들고 어떤 폭력을 행사하고 강압성을 했더니 행동이 과거보다 약간 빨라질 수 있더라라고 해서 조금 해석이 좀 거림직하고 별로이긴 하지만 일단 한자 해석은 뒤에 칠복자를 약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치다, 때리다, 민첩하게 만드는 도구를 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첩할 민자는 민첩하다, 예민하다 이럴 때 쓸 수, 민감하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매양매가 들어가는데 어떤 부수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구분이 확연히 달라지니까 좀 쉽지요. 마지막 시골향자를 보시는데 이 시골향, 벼슬경, 울릴향 좀 비슷비슷하지요. 특히 벼슬경하고 시골향을 혼동할 수 있는데요. 시골 향자의 위 오른쪽에 오는 건 고르 부스를 변형시킨 거고요. 이 자를 이렇게 쓴 거라고 합니다. 작을 요자가 아니라 고르자를 변형해서 이 두 개를 합치면 고르자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마을 두 개를 표현했고요. 가운데 있는 한자는 밥 고소할 흡자라고 해서 그릇에 밥이 하얀 밥이 맛있게 담아져 있는 걸 그림으로 그린 한자입니다. 밥 고소할 흡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굳이 음까지 아니어도 밥이구나까지만 보시면 좋겠고요. 밥을 같이 나눠 먹는 시골이라는 뜻인데 항상 이 시골 향자를 설명할 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요즘은 시골이 시골답지 않고 서로 밥 한 번 나눠 먹지 않고 이웃 간에 모르고 살기도 합니다. 참 씁쓸하지요. 옛날에는 옆집에 수저 젓가락이 몇 개 있고 누가 어디를 가고 이것도 참 잘하는데 요즘은 다 프라이버스 침이니까 뭐 개인적인 생활을 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시골 양자가 만들어진 당시에는 이렇게 밥을 나눠 먹어야 같은 마을 사람이다 해서 시골향을 썼고요.
고향할 때 쓰고요. 그렇게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시골이 그립습니다라는 감정을, 향수를 느낀다고 하지요.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벼슬경자는 앞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밥고소할 흡자를 이렇게 변형해서 쓸 수 있어서 한번 제가 써놨습니다.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요. 벼슬경자는 정확히 말하면 이게 밥이고 양쪽에 모시고 있는 신화인데요. 토끼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토끼하고 굳이 관련하려면 해석을 또 집어넣기면 하게 되지만 원 해석부터 보고, 임금의 밥을 담당하는 벼슬아치여서 높은 벼슬아치입니다. 우리 조선시대를 보면 수락관에서 최고 기미상궁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임금의 음식을 담당하는 벼슬이고요. 토끼묘로 굳이 보신다면 이런 음식을 토끼를 갖다 바치는 벼슬아치라고 보셔도 되는데, 우리가 경대보라고 한다든지 어떤 벼슬을 표현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름자에 많이 씁니다. 그 다음 울릴 향자 보시면 위에 시골 향자의 아래 소리음, 자 소리 울리네 해서 향자인데요. 우리가 음향 효과라고 하지요. 그럴 때 쓰는 한자고요. 메아리 향자입니다. 메아리라는 게 뭐죠? 앞사람이 한번 소리를 지르면 와와와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메아리 향자잖아요. 그래서 계속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서 진짜 영향할 때 씁니다. 영자는 그림자 양자를 씁니다. 그림자도 원래 있던 거에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거와 다시 뭔가를 또 하나 생성하고, 원래 있는 소리인데 다시 뭔가가 되는 것처럼 옆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다 할 때, 옆 사람한테 파급력이 있는 것을 영향할 때 이때 쓰는 향자입니다. 그래서 음향할 때도 쓰고요. 음악에서 교향곡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음악하고 관련된 한자로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한자죠. 비슷하지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맨 뒷부분에다가 정리를 해 놓을 테니까 한번 스스로 화면 잘 보시고 익혔으면 좋겠고요. 유익하시다면 구독 설정하셔서 저랑 이런 한자 공부 하실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